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에 대한 심각한 걱정입니다. 국정원이란 무엇이냐? 한나라의 정보기관이란 무엇이냐?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은 그 정보기관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짙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정보기관이 충성을 바치는 공동체, 국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국가의 이익,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촉수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속한 국가나 공동체가 세계사적으로 또는 어떤 인류의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나 선하고 악하냐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의 무조건 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 정보기관입니다. 러시아의 FSB, 연방보안국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극단주의 시아파, 이란 또는 핵 개발을 했던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무장조직 하마스, 이런 상대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옳으냐, 이스라엘이 옳으냐, 이란이 옳으냐, 이스라엘이 옳으냐, 이런 것에 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종교적 또는 민족적, 역사적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유대국가와 유대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작전을 합니다. 모든 작전을 합니다. 자, 한국의 국정원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더 홀가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상대하는 주적은 북한 공산주의 집단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독재, 폐쇄, 탄압 정권, 그 정권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종북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작전과 조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정원들은 때문에 그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상당히 이 조직에 부여된 가치를 위해서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정원이 현 단계에서,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일에 관해서 저는 과연 매진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런 어떤 국가적인 대열에 맨 선봉에 서야 되는 그 조직이 어떤 필요한 국가적인 대열에 가장 흐트러지는 역할을, 그런 것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는 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정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권에서 국정원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 그리고 세 번째, 이 국정원을 이용을 해서 북한과 어떤 상당히 친북적인 교류와 교섭 또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을 해내려는 이 사회의 좌파 세력들의 의도. 마지막 네 번째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보여주는 어떤, 과연 그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어떤 결기 내지는 이 프로페셔널한 정보맨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어떤 도덕적인 의식, 직업의식, 이런 것이 과연 갖춘 인물인가에 관한 강한 회의가 드는 것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세력이 국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생각에 대해서 아주 깊은 회의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사실상 2인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청와대의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나중에는 비서실장. 자, 특히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 국정원은 군사나 안보 분야와 관련된 것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과 이 카운터 파트가 되지만, 국내적인 문제, 국정원의 국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 내의 채널은 민정수석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정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접촉이 있었고, 인식이 있었고, 나름대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좌파의 정권 핵심 세력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자, 그 전에 김대중 정권 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풍조가 대단히 만연됐습니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공산 독재 집단에 대한 일종의 환각증 또는 어떤 느슨함, 관대함, 친북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 정권에게 뒷돈으로 줘서 핵 개발에 쓰도록 했다라는 점 외에 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대단히 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다음 해에 2001년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나라의 좌파 단체들, 특히 카톨릭 내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신부들,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가 이런 데 포진하고 있는 좌파 신부들 또는 좌파 시민단체 이런 데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1987년 북한 김현희, 테러리스트 김현희의 칼기 폭파가 조작된 것이라는 그런 사실상 이 국내 안보에 이 국가 대통령 선거에 이용을 하고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조작했다. 김현희는 가짜다.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현희 조작설, 칼기 테러 가짜설 이런 것들이었죠. 2001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서부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서부터 김현희 씨는 엄청난 위험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경향은 더욱더 가속화됐습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에서 또는 진실과 화해조사위원회라는 데에서 또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국정원에서 김현희 사건을 재조사를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국 국정원 역사에서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1987년에 가을기 테러를 신속하게 추적을 해서 김현희 테러리스트를 잡아서 국내에 압송한 것은 한국 국정원 역사에서 모사드의 어떤 작전과도 비견줄 수 있는 대단히 성공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들, 재판 기록 또는 여러 가지 수사 기록 또는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국정원이 그때 어떤 식으로 안기부가 그때 어떤 식으로 해서 추적을 해서 잡았으며 김현희의 성장 배경, 테러리스트로 교육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좌파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캐톨릭의 좌파 신부들 이런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친북적인 대단히 사상이 의심스러운 그런 공세에 대해서 국정원이 나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김현희 테러리스트의 칼기 폭파라고 하는 것은 100% 완벽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파 단체들한테 그런 걸 설명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개화해서 더 다시는 좌파 단체라든가 또는 캐톨릭의 좌파 신부들이 이 나라의 안보, 대북에 관한 엄격한 안보 의식 이런 것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이 이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좌파 단체들의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춤을 춰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부 방송사와 국정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김현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개가 됐어요. 아파트 현관까지 방송사의 카메라가 들이닥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망명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귀순한 잡힌 테러리스트의 국내 정착지를 제공을 하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견조 보면 아니 세상에 8억 5천만 달러 책 인쇄를 칼기 피해자 유족들에게 전달을 하고 용서를 빌고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북한의 철저한 독재 정권의 그런 냉혹한 이 테러 작전을 고발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김현희를 그런 위험에 노출시킨 겁니다. 김현희 씨가 나중에 그 이명박 정권 때에 이런 모든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편지도 보내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고 편지에서 모든 내용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명박 정권이 조사를 해달라. 예? 자기가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살해 협박까지 받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보호를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국정원이 이런 참 기가 막힌 반국가적인 행동을 그 참 연약한 김현희 씨에게 했던 겁니다. 김현희 씨가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세상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현희 씨는 이것을 국정원의 아주 추악한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의 테러리스트 출신이 남한의 정보기관 국정원을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왜냐?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이 과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선배 국정원이 선배 안기부가 했던 그 위대한 작전을 보호하고 칭송하지는 못할 망정 이 좌파 단체들에 얹혀서 춤을 추면서 이 총구를 김현희와 과거 자기의 선배 국정원에게 돌렸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개싸움이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테러리스트 김현희한테 개싸움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과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기 전에 투신 자살하기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기나 했습니까? 알고도 방치했다면 참으로 국가안보 의식에 관해서 무책임한 대통령이요. 국정원 정보기관의 본질적인 가치를 몰랐던 무식한 대통령이며 책임의 상당 부분은 그 정권의 2인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습니다. 자, 초기에 좌파 단체들이 난리를 쳐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이 방송사와 또 뭐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 식의 막 김현희의 숙소가 노출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무슨 직책에 있었느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무슨 자리입니까? 국내의 시민단체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국가의식을 가진 시민사회 수석이라면 좌파 시민단체한테 가서 당신들의 행동은 잘못됐다.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을 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좌파 시민단체들을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엉뚱하게 천성산 고속철 터널에 반대하는 지율스님의 단신농소 현장에 가서 지율스님 비위나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단호하게 단식을 끊도록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됐습니까? 고속전철이 연기되는 바람에 늦춰지는 바람에 아니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지율스님의 단식농소 하나 스탑 못 시키고
예? 오히려 맞장구 치고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좌파 시민단체들 따끔하게 야단도 못 치고 해서 노무현 정권이 그런 김현희 테러리스트가 표현하는 개싸움이나 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공약을 했습니까? 자신이 집권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대공수사 기능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정원에 대한 가장 엉성하고 아마추어 같은 공약입니다. 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예를 들자면 이석기의 통진당의 그런 종북 세력을 적발을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능력, 기타 등등 과거의 통일혁명당이라든가 또는 왕자산 간첩 사건 또는 중부지역당 사건, 여러 가지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 사건 아니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는 준 간첩 사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하 조직 등과 연결된 국가 전복 내지는 내란 음모 선동 사건 이런 사건들 또는 이런 사건들을 적발을 하는 이런 사건들을 적발하는 데에 얼마나 고도의 훈련된 요원들과 장비와 기술과 또는 해외 정보망과의 연결 그리고 탈북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추적 감시망 또는 중국 내에 또는 예를 들면 인포먼트 이런 정보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국정원 아닙니까? 국정원. 이런 전체적인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휘돼야 잡을 수 있는 게 간첩 사건입니다. 하나의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국내와 해외의 막대한 예산과 기술과 조직원들 그리고 훈련된 요원들 그리고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간첩 사건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대공수사 기능을 국정원에서 떼서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고요? 아니 검찰과 경찰이 무슨 해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원, 장비, 기술, 예산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공수사 기능을 어떻게 검찰로 넘깁니까? 국정원 개혁은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김대중 국정원 때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초기에 대공수사 기능 다수를 포함을 해서 무슨 엉뚱하게 수백 명의 요원을 잘라버렸던 그래서 국정원의 어떤 일종의 난이 벌어졌던 그런 일도 안 하는 게 국정원 개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엉뚱하게 아마추어 이런 국정원답지도 않고 무슨 국정원 댓글 같은 거 달아가지고 선거에 이용했다라는 그런 공격이나 받고 그래서 재판정에 쓰고 국정원장과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고 이런 엉성한 아마추어 같은 일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민간인 1000명을 불법 도청 사찰해서 국정원장 2명이 감옥에 간 일 이런 거 안 하는 거. 국정원을 국내 정치의 권력 유지에 이용을 하는 하나의 일종의 사병처럼 이용을 하는 그런 일 안 하는 게 국정원의 개혁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의 체제 유지에 걸려있는 자유민주 체제의 유지와 보장이 걸려있는 그런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엉성하고 아마추어 같은 공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공약을 지킬 수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분명하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20여 년 동안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국내 정치 파티에 있다가 김대중 정권의 총애를 받았던 김보현 국장에게 발탁이 돼서 그 밑에 가서 일하면서 박지원 남북회담 특사, 김보현 국장, 그 밑에 이제 임동원 국장도 있었죠. 박지원 회담 특사, 임동원 국정원장, 그 밑에 김보현 국장,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서훈 실무자, 이 팀이
이 팀이 저 4억 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뒷돈으로 갖다 줘서 했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서훈 실무자는 여러 차례 이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국장 정도의 레벨에 있을 때는 평양 정권과 여러 이런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정동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일에 상당한 주선의 역할을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국정원 3차장이 돼서는 이 김만복 국정원장 밑에서 2007년에 10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렇게 많은 국민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터무니없는 물러나는 정권이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그런 북한 교섭을 왜 하냐고 많은 국민이 그렇게 목이 쉬라 반대했던, 남북 정상회담 성사시켰던 실무 3차장 아닙니까? 국정원의 3차장.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정상회담, 한국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대북 정상회담을 해서 뭐 NLL을 포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온갖 북핵을 용인하는 것처럼, 그 실무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3차장이었던 서훈 차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련의 정권의, 이 진보 좌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김정일과 통일부 장관의 만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성사시키기 위해서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김정일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얼마나 김정일에게 비유 맞추는 얘기를 많이 했겠으며, 김정일이라든가 북한의 노선에 상당 부분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언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정동영 통일장관의 면담이라든가,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 제가 증거가 없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추론과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시켰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본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고 그런 교섭에 필요한 인력이 중요하다면 통일부 장관에게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남북 교섭과 남북 대화 교류 뭐 이런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니까 통일부 장관에게 맡기고, 국정원장은 어떤 사람을 시켜야 됩니까? 철저하게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엄청난 공포와 간압 정치로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상황을 가고 있고, 남한에 대해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저런 식의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김영철이를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을 시켜가지고 정찰국장을 하면서 천안함 테러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남한 테러를 저질렀던 인물을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런 정권을 상대하는 최전선, 선봉에 서는 국정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정원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프로페셔널한 정보맨으로서의 의식이 있습니까? 3차장을 지낸 사람이 영국의 MI5나 MI6나 이런 거 지낸 사람들은 한동안 뭐 재직 중에도 그렇지만 영국 국민들이 누가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러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러나서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2년 동안 한 달에 500만 원씩 돈 받고, 나중에는 2012년,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캠프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KT 스카이라이프에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돈도 많은 사람이 집안에 한 달에 350만 원씩 퇴직금 받죠. 그 연금 받죠. 공무원 연금 받죠. 부인이 약살이기 때문에 약국 수입이 있죠. 부인이 또 여러 차례, 최대 6개 아닙니까? 상가가 6개. 현재의 상가 임대료 수입만 한 달에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매달 1,000만 원씩 KT 스카이라이프에 가는데 가가지고, 아니, 자문을 해주려면 본인이 국정원 3차장 때 취득한 비밀이라든가 북한에 관한 정보를 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말대로 자문을 성실하게 응했다면, 얼마나 성실하게 응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산이 많고 재산 신고액만 35억 원,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러면 50억, 60억에 해당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공무원 연금, 부인 약국 수입 또는 부인의 상가 임대료 수입, 이 엄청난 이 많은 상당히 많은 매달 수입이 있으면서 또 스카이라이프에서 무슨 자문료 받고 국정원 3차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996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영사로 활동을 하다가 아마도 북한의 비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폭행당하고 독침 맞아서 피살된 최대권 영사. 러시아가 그 사람에 대한 살인자들을 잡으려면 왜 못 잡겠습니까? 북한의 비밀 요원의 소유인 것을 뻐젓이 아니까 지금까지도 안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살된 최덕근 영사를 포함을 해서 국가안보 전선에서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하다가 뭐 이렇게 공무상으로 죽은 사람, 북한에게 피살된 사람들 또는 중국에서 피살된 한국인 목사, 선교사들, 탈북자 돕다가 말이죠. 전부 다 한국의 국정원과 연결돼서 뭐 도움을 주고 했던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을 도와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가족이나 자녀들을 돕는 활동을 조직을 한다든가, 뭐 조금 더 기여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럴 생각은 안 하고, 재산이 막대하게 뭐 50억, 실질적으로 한 50억 넘지 않겠습니까? 50억 남는데 계속 그대로,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어떤 부에 대한 욕심을 증가시키고, 무슨 스카이라이프, KT 스카이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국정원 차장으로서 얻었던 정보가 활용 안 됐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프로페셔널한 정보면의 자세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고위직 출신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용납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시 이스라엘 모사드의 소장이나 원장으로 임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5, MI6, 러시아의 FSB 이런 데의 고위직 출신이 퇴직한 이후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가 나중에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진국에서. 현재 이 나라의 국정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인식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테러리스트 김현희로부터 개싸움이라고 조롱을 받았던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 그것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정권의 2인자로서 보수 정권의 국정원들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주구 역할을 한 국정원도 많습니다. 보수 정권의 국정원도 역사상 치욕적인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저런 아주 어설프고 아마추어가지고 엉성한 저런 일을 저질러서 사법적 단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진보 정권의 국정원은 달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보수 정권의 국정원보다 오히려 더 김대중 정권 때는 민간인 1,000명을 불법 도청 사찰하고 국정원이 김대중 정권의 어떤 핵심 관련자들을 위한 일종의 가신 역할이나 하고, 노무현 정권 때는 좌파 단체들, 캐톨릭 신부들에게 얹혀서 춤이나 추고 개싸움이라는 조롱이나 받고, 이번에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이 필요한 앞뒤 전후좌표의 좌표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폐지시키다가 하고, 그 폐지시키면 간첩은 누가 잡고 북한의 정보 이런 공작 활동에 대한 대처는 누가 합니까? 그러나 또 국정원의 엄격한 대북 대항 활동이라든가 또는 해외 정보 활동, 정보 조직 활동, 또 엄격하게 남한의 간첩 조직을 잡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시키기보다는 그저 평양에 가서 김정일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고, 이 나라의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가 목숨을 걸고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싸워야 될 그런 인물이
그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무슨 통일부 장관의 북한 김정일이 면담 이런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시키면 이 나라의 국정원이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듣던 그런 일을 저질렀던 노무현 정권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저는 김현희 씨가 느꼈던 어떤 이 목숨의 위협이라든가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 대한 개탄, 실망, 분노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으로 김현희 씨에게 부끄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지식인이요, 언론인 출신이라는 게 김현희 씨에게 부끄럽습니다. 김현희 씨 미안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국정원이 그런 개싸움을 벌여서 그렇게 공산체제에게 이용당하고 북한의 김정일 공산체제에게 이용당하고 나만 대한민국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고 김현희 씨 당신이 느꼈을 어떤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과 위협과 처절한 절망감 정말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모사드의 좌우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국민이 불안하다. 모사, 모사꾼 할 때의 모사죠. 좋은 의미에서의 모사, 지혜로운 사람, 머리가 영리한 사람. 모사가 있으면 국민이 편안하다. 잠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옛날에 유대 왕국의 왕들이라든가 또는 선지자들의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교훈입니다. 이 나라 국정원에 무슨 모사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